네, 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유정, 진성호 그리고 김광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홍영표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됐죠?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예, 뭐 그렇게 같이 있었고 선거 같이 치렀으니까 뭐 네. 충분히 있는데 뭐 소위 말하는 친문의 핵심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시 않습니까? 어떻게 핵심입니까? 뭐 사실 지난 선거에서도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분이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해왔었고 뭐 네. 조직 활동이나 뭐 한국노총과 관련한 일이나 이런 일 해오셨고 또 환노위원장을 쭉 하셨기 때문에 네. 관련한 일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이후에 이제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하실까 이제 많이 기대가 되는데 사실 저희도 뭐 걱정 반, 고민 반, 그리고 기대 반 뭐 이렇습니다. 네. 청와대와의 관계가 아주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위임받고 또 네. 어찌 보면 자율적으로 일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청와대를 엄호해야 되는 그 역할 안에서도 기존의 원내대표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네. 하셔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실세 원내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결국 그죠? 그게 뭐 이게 전국 운영하는데 더 유리한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 청와대로서는 그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집권 여당이 당청이 뭐 소위 한 몸이라고 해도 네. 그래도 삼권 분립 이 시스템 하에서 여당도 이 청와대 거수기다 이런 느낌을 조금 탈피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서 그 격차도 굉장히 뭐 많이 더블 스코어 났더라고요. 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빨리 이 게임이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좀 의외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인데 3선입니다. 뭐 18대 때 같이 했지만 제가 느끼는 인상은 이 홍신임 원내대표가 노조 출신이지만 좀 차분하고 또 어찌 보면 노동계 출신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김성태 의원하고는 또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대 때 네. 환노위에서 김성태 의원이 여당 간사, 자, 홍영표 의원이 야당 간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원내대표끼리는 나름대로 인간적으로는 좀 궁합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이 대우자동차, 인천의 대우자동차 노조 출신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GM 대우 가지고 지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영향을 할 테고 근데 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선이 지금 제1야당과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4선급이 원내대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의 4선급 이상이나 3선 중에도 친문이 아닌 분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근데 꼭 정당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네. 또 지난번에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실은 비주류입니다. 김건태 라인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홍영표 의원을 제끼고 당선된 겁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비주류가 이제 원내대표를 잡았는데 범친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원식 원내대표가 잡을 때는 나름대로는 뭐 잘 이끈 것 같습니다. 네. 1년 동안 그렇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제가 볼 때 좀 힘들어진다. 그래서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가 알겠습니다. 우 대표보다는 조금 가시밭길을 걷게 될 확률이 많고 당장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단식 농성을 풀었다고 하는데 원 정상화부터 어떻게 할지 단식 농성을 왜 풀었죠?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네.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뭐 전원의 이름으로 자 김성태는 좀 목숨을 위해서 뭐 그만해라고 해서 권유했다고 하는데 뭐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신임 그거는 원내대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정신 차린 김성태 의원이 무슨 말이냐 계속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도된 것까지만 보면 네. 어쨌든 김성태 의원은 병원에 실려갔고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은 전원 이름으로 그만둬라. 네. 건강이 중요하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아무래도 좀 너무나 친문 중심으로 가게 되면 당이 좀 뭔가 균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김광진 의원께서는 근데 사실 저희 당에 남아있는 분들은 다 친문이기 때문에 뭐 그걸 따로 구별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분이 노웅래 의원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네. 아니요, 저는 뭐 누구 호불호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의장 선거도 있고 당 대표 선거도 바로 8월에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업이 어떻게 될 건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떤 한 축의 이 독주로 가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가 통큰 정치를 하겠다 그랬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왈가왈부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뜨거운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요.
두 가지 주제를 저희들이 선택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열리기 시작한 평화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하면 많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회담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번에는 속지 않고 남북 간의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북핵을 폐기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바로 무너집니다. 이 회담에서 과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구체적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과연 어떤 합의를 발표할지 아직은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날 개최된다. 과연 어떤 합의가 양 정상에서 나올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자, 하여튼 발표 형식은 뭐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한국의 국민들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지금 이게 굉장한 관심거리가 되는데요. 자, 하여튼 일단 뭐 어렵게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날 결정됐어요. 예. 네. 마지막까지도 판문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희망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싱가포르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뭐 윈윈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에게도 평양으로 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치면 싱가포르가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싱가포르에는 뭐 북한 대사관도 있는 상태이고 네. 중립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또 미국도 본인 생각하고 있는 판문점이나 평양이나 뉴욕이 아니라면 네. 싱가포르가 뭐 중립국으로서의 역할들 그리고 의전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어서 이곳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판문점이 될 듯하다가 안 된 건 왜 그런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CNN이나 뭐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문제는 근데 백악관에 있는 참모들이 네. 일단 북한 평양 근처에 사게 되면 일단 중립적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회담의 목적은 북한의 영구적인 비핵화가 목적인데 만약에 장소를 갖다 DMZ로 잡는 순간 상당히 많은 문제가 풀렸구나. 네. 그러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어드밴티지를 주고 간다는 이게 이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중립적인 장소가 좋다고 백악관에 이제 강경파에 주장했다고 알고 있고 네. 사실 미국의 이제 실무자들은 제네바를 처음에 선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네바요? 제네바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스위스 유학파이기도 하지만 제네바가 어떤 면으로나 가장 중립적인 이미지로 보이는데 문제는 김정은의 전용기가 중간 급유를 하지 않고 그게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능력 때문에 제네바는 킬됐고 그래서 울란바토르 뭐 괌 뭐 싱가포르 이야기 나왔는데 울란바토르나 괌은 아무래도 특정 인에 유리하기 때문에 안 되고 싱가포르를 한 건데 사실 싱가포르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북한하고는 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5년에 한국, 북한 모두 다 수교를 했기 때문에 네. 북한 대사관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북한이 아마도 싱가포르가 독재 국가지만 경제 발전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거를 앞으로 경제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네. 것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김정은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순간 나름대로 저는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다른 장소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부담은 좀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결론을 알 수가 없는 깜깜이 게임이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우리가 상당히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너무 중립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백악관에서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뒤로는 상당히 많은 실무적으로 논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한동안 기싸움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한국계 미국이 3명이나 석방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아주 커다란 그 일괄 타결에 입각한 빅딜이 있지 않겠냐 이런 게 좀 일반적인 예상인 것 같은데 김정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사실은 장소가 어딘지, 날짜가 언제인지, 그다음에 또 그 3명 인질은 석방이 언제 될 건지, 실제로 이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부터 굉장히 뭐 백인 백색으로 얘기가 많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3명의 인질 석방하는 것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소위 통큰 결단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거를 역시 리얼리티 쇼의 1인자답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새벽 3시에 잘 이용했다. 뭐 시청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새벽 3시에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 엄청난 쇼맨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과 이런 말들을 감사하다 또 그랬죠. 그렇죠. 전 세계에 아주 그거를 또 만방에 또 예. 직접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훈훈한 모습이 좀 오고 갔던 거죠. 그래서 아마 한 달 이제 앞으로 딱 남겨놓은 셈인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서로 진전된 어떤 그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접점을 또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G7 회담도 캐나다에서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역할도 또 충분히 또 그 중간적인 입장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로 결정된 이후에 6월 12일 뭐 종일 지금 뭐 그 얘기를 가지고 뭐 그 의미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오늘도 우리 그 얘기하고 해왔죠. 그런데 뭐 모든 방송이 지금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제네바를 미국이 원했고 말씀하신 대로 평양을 고집했죠. 그런데 최상의 절충점을 찾은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서운한 거는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건 이제 뭐 그 서운함은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제일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중립국이다, 보안상 외교 뭐 그 경호 문제, 그다음에 참매 1호기 그 전용기가 네. 만 킬로까지만 중간 급유 없이 갈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싱가포르이 최적지다. 뭐 이런 온갖 얘기들은 다 나왔던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제가 하나 보태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판문점에서 트럼프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런가요? 이미 남북 정상회담 다 때 보여줬지. 이미 다 도보다리를 떠거는 것도 그것도 조금 민망한 모습이고 또 과연 어떤 걸 할 수 있을 때 전 세계가 역시 트럼프와 이 굉장히 이 통 크고 예측 불허인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정말 이건 새로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회담 결과 내용을 떠나서 보여지는 그림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판문점보다는 이제 싱가포르를 선택을 했습니다만 네. 트럼프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상 그림이 별로 없었다. 또 겹치는 거는 피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한편 근데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첨언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지금도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게 자. 트럼프는 아마도 판문점에서 했다 그러면 판문점에서 미국인 억류자 3명과 함께 내려오는 그림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 그건 일단 끝났고 또 두 번째 그 시진핑을 갖다가 김정은이 만나러 가가지고 다롄의 해변가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 만난 것처럼 둘이서 또 산책을 했습니다. 바로 두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뭐 이거 세 번째 할 이유도 없고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다만 저는 그래서 김정은이 또 걱정되는 거는 자, 문재인 대통령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 네.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인 억류자 3명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6명이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가 3명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빨리 내려보내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지금 김정은은 미국인 3명은 트럼프한테 다 갖다 주고 한국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하는 걸 보면 김정은이 북한에서 돈 안 되는 거는 그냥 합니다. 그냥 트럼프한테 선물로 3명 주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 뭡니까? 자국민을 대통령이 몸소 인지를 구출해가지고 환영한다. 얼마나 그 이미지 올라가는 겁니까? 그걸 아는 김정은은 그렇게 해서 미국인 억류자는 3명은 줬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도 깜깜무소식이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도 저는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어떤 외교적 테크닉 같은 것들 알 수가 없다. 만약 김정은이 정말 진정성을 보이려면 네. 대한민국 국민 6분도 빨리 내려보내라. 이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입장에서 그냥 기분 나쁜 겁니다. 아니 미국인은
김정은이가 네, 돌려주면서 알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은 이게 그러면 남한에 대한 그 사람들의 본심인가? 저는 오해받지 않으려면 빨리 우리 청와대도 좀 더 압력을 가하고 김정은도 정말 화해의 생각이 있다면 선교사라는 거 아닌가 3명은 그 예.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내려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 얘기는 듭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예. 했다 그러는데요. 이번에 또 이제 통일부에서도 얘기를 다시 한번 예, 하고. 근데 이제 통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으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할 것 예. 같은데 그때 또 이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 하겠죠. 여러 어떤 가지 얘기? 얘기를 하겠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한 얘기들을 할 텐데 사실은 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속마음이 뭐 없는 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미 우리가 사실 북한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핵과 관련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북한도 더 이상 ICBM 발사하지 않겠다, 핵실험장 폐기하겠다, 뭐 시간도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네. 일정 정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안 했으니까 못 믿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빨리 좀 받아들여서 6명의 분들이 빨리 우리나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야죠. 그 문제하고 아마 우리 국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성공단 문제, 예. 또 이산가정 이산가정 항복 문제. 문제, 예, 또 지금 말씀하신 우리 납북된 6명에 대한 이 얘기는 한번 그 직접 통화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통화할 때 남북 간 한라인 가동될 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바로 같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5월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그때도 또 그 6월 12일 날 북미 간 정상회담 때 그 얘기를 또 해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언급을 하면서. 왜냐하면 4.27 남북 정상회담 때 이 3명의 인질에 대해서 한국계 미국인 인질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언급을 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얘기했단 제시했기 말이에요. 서로, 때문에 서로 뭐 그런 얘기는 뭐 품앗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얘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가장 할 수 이제 있다고 북미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제 평화협정을 맺느냐. 평화협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아니냐. 이거 아니겠어요? 결국 골격이. 그 얘기가 나오면 굉장한 이 반전과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너무 그렇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여러 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굉장히 유의그릇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나 미국의 목표나 북한의 목표나 다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입니다. 거기서 정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갈 수가 있는데 네. 거기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 영구적 비핵화가 사실 목표고 북한의 김정은도 과거에 그 북한의 지도자와 달리 그런 요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이끌어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굉장히 뭐 다양한 방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자 싱가포르에서 이 북한과 미국이 정상에 만나가지고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안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갔을 때 예. 서로 김정은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굉장히 웃으면서 나오면서 그쵸. 또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좀 호평을 하지 않았어요? 뭔가 좀 얘기가 진행됐으니까 뭐 그 3명도 석방시키고 싱가포르에서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폼페이오나 이런 장관은 미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 합니다. 근데 예. 문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지금 최근에 그 저 문정인 특보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의 80%가 회의적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한테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백악관 근처의 관리들은 네.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김정은은 좀 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건데 마지막 선까지 저는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예, 지난 5월 10일 날 북한 중앙 TV가 그 폼페이오와의 회담 이후에 만족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스스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좋은 성과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협정이 맺어질 것인가. 근데 사실은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조정이 된 이후에 이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시기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게 이행도 필요하고 검증도 필요하고 보상의 절차까지 이제 패키지로 들이돼야 될 텐데 그게 어느 정도의 텀으로 되느냐, 뭐 예. 6개월이냐 1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번에 만날 때 12일 날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는 할 수 있겠지만 네. 이 패키지가 거의 완성되는 시점쯤에 평화협정은 사실상 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여튼 뭐 복잡한 문제가 아직도 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폼페이오가 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그 정도 분위기에서 예, 한 13시간 동안 비교적 화기애애하게 얘기가 됐다는 거는 상당한 저점을 찾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원하는 뭐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정과 또 이 제재에 푸는 거 이런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다만 한중일 정상회담 때 이 아베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트럼프를 둘러싸인 굉장히 보수적인 이 참모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북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리고 한 번에 그거를 모든 거를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아베는 뭘 원할까요? 아베는 뭐 북한에 쉽게 대가 줘서 안 된다. 그렇게 그래요? 간단치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려하지 말아라. 올림픽 때도 굉장히 이 그 유엔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차근차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안심시키기도 했다는데요. 예. 그런 것들은 자, 조금 예. 고려하면서 해야 될 것 김 의원님 같아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궁금한 게 6월 12일 날로 결정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이 지방선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오늘 그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예. 뭐 잘 되길 바란다. 그러나 하면서 이제 행간에 하는 얘기는 이게 모종의 뭐 미국하고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 짠 거 아니냐 한마디로. 그런 이게 거 하루 같죠. 전날일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 정상회담 날짜와 무관하게 모두가 이 여론의 향배를 봤을 때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굉장히 이 기울기가 네. 민주당 쪽으로 이 선거 결과가 갈 것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죠. 현재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야당들은 좀 떨떠름한 느낌 아닙니까? 왜냐하면 선거 캠페인도 다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모든 이슈와 뉴스가 덮일 텐데 네. 지금보다 더 열악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 하나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혹시라도 6월 12일 날 우리가 이제 우려한 대로 뭔가 그 잘 안 되면. 좋은 결과를 예상만큼 못 얻어낸다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라는 뭐 그런 계산도 한꺼번에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찌 됐거나 날짜는 굉장히 공교롭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표정 관리하시는 단계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대변인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아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날짜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건 아닌 것 우리가 같고. 운전자로는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뭐 농담처럼 그건 들기도 아닐 했는데요. 것 같고, 예. 그렇죠. 이제 뭐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라고 하는 걸 고려해 보자면 그러니까 G7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하느냐라고 하는 것밖에 날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전은 물리적으로 아마 좀 너무 촉박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G7에서 바로 싱가포르로 날아오는 이런 일정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선거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영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영향을 뭐 저희 미칠까요, 당으로서는 좀 긍정적이겠죠. 아, 그래요? 국민들이 많은 관심도 이렇게 좀 쏠릴 거고 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100%까지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꽤 많은 진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예견되기 때문에 예견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뭐 어느 정도의 긍정적 요소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시기는 제가 볼 때도 자연스러울 것 같은 게 그 한참 판문점에서 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올 때 조선일보가 단독 기사로 일면 톱으로 썼습니다. 아마도 6월 중순쯤에 싱가포르에서 할 거다.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며칠 있다가 연합뉴스가 6월 초 싱가포르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종합해 보면 어쨌든 미국이 판문점을 피하고 싱가포르로 하는 순간 미디어나 뭐 보안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6월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G7 정상회담은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는 문제인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은 선거 캠페인 유세 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갔다가 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한 것 같은데 근데 선거 이 공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6월 중순에 하나 12일에 하나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 자체가 어쨌든 이 남북 문제에 대한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여론은 상당히 우호적인데 오히려 저는 만약에 6월 12일 날에 북미 회담의 결과가 우리 기대와 좀 다르게 나타날 경우 특히 이제 우리가 북한은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에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조금 부담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게 12일 날 안 하고 그 다음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선거 지지율 트렌드를 보면
뭐 여당이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경제나 교육 부분에서 사실 비판을 좀 받습니다만 남북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남북 문제로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방선거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갈 것이다. 다만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물론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지방선거는 또 지방선거대로 시의원, 구의원, 뭐 구청장 다 중요한 선거인데 너무 이런 남북 문제 때문에 지역의 이슈가 묻혀버리면 그것도 선거에는 사실 쉽게 하면 생활정치라는 측면에서는 좀 부작용도 있습니다. 지방선거라는 게 이 견제 부분도 그렇죠. 있고 중앙 권력에 대한 예. 견제도 있고 또 있는데 정권에 대한 평가 의미도 있는데 이게 또 너무 묻혀버리면은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와 기능을 예.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도 꼭 있지 않나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아무리 다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 이긴다. 근데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선거라는 게 끝까지 모르는 일이긴 한데 사실 이제 총선이라면 말씀하신 거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또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나름대로 역할들을 또 반영해서 당의 뭐 이런 것보다도 후보를 선택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잘 선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순간에 전 홍준표 대표가 얼마 전에 인용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많이 생각나는 게 그게 이제야 실현되나 싶은 게 그 기억할지 모르지만 인천에서 이제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 당시 2002년인데 그때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연설하면서 남북 대화 말고 다른 거는 깽판 쳐도 된다는 발언을 하고 뭐 이게 중요하지 다른 거는 대강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발언을 했다가 물론 연설 전체를 보면 뭐 좀 반어법적 성격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그때 한번 난리가 나고 그 어떻게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깽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부터 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홍준표 대표도 이제 인용을 했지만 지금 사실은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15년, 16년이 지나서 네. 정치적으로 좀 실현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남북 대화 말고 다른 거는 지금 안 보이는 형국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저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노무현의 이 말이 예언처럼 돼버려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다르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도움되는 측면도 있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은 캠페인을 통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좀 뭐 기대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역에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이제 사실 요즘에 그 지하철 앞에서 명함 나눠준 사람 싹 없어진 것 같아요. 다. 후보자들이 안 보여요. 후보가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건 좀 예.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근데 민심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 근데 민심이 또 어떻게 지금 될지. 예비 선거 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운동을 정확히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본선거 운동이 돌아가면 또 그때는 또 나름대로 활력이 있을 거라고 이슈가 파이팅 보여집니다.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우리 국민의 민심이 과연 이러한 국외적인 문제와 국내적인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힘없이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처음 출범하던 그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 년 전 이게 나라냐라며 비판을 받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을 겪고 난 뒤에 경제가 후퇴를 하고 서민들이 몰락을 하고 나는 이 좌파 정부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독선과 독주 문재인 정권의 1년은 민생은 개선이 아닌 피폐로 또 고통은 해소가 아니라 악화로 적폐는 청산이 아니라 누구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을 촛불로 녹였습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그 평가와 향후 과제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어제로 출범 1년을 맞았는데요. 청와대에서 조촐하게 문 대통령은 그 행사를 가졌죠. 그냥 출입기자실 불쑥 방문해갖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역의 사람들 초청해서 작은 음악회 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평화 문제도 얘기했고요. 특히 이제 뭐 남북 관련 문제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먼저 김강진 의원께서 예. 1년 어떻게 오셨습니까?
1년 1년요? 동안이 길었나요? 짧았나요? 일단?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참 짧게 지나간 것 그죠? 같습니다. 예. 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 하여튼. 일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훌쩍 지나가 버린 1년인 것 같은 벌써 1년이 돼버렸어요. 예,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뭐 다른 것보다도 뭐 남북 관계 많이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뭐 잠깐 말씀하시긴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전 딱 돌이켜 보면 네. 지난 4월과 5월쯤에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논의들이 막 심각하게 있었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올 수도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기념하면서 하신 그 말씀 중에 평화가 일상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네. 하셨는데 그 말과 마음이 아마 온 국민들에게도 같이 전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운칠 기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도 1년 맞는 그 이 이벤트랄까 하는 걸 보니까 문 대통령이 인기를 거는 것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인간적인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였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야당에서는 뭐 쇼통령 뭐 쇼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치는 사실 반은 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막론하고 과거에도 중국 황제들조차도 자 국민들한테 뭔가 보여주면서 어쨌든 통치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비가 돼서 그런지 운이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전에 이제 좀 박 대통령이 소통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다가 문재인 대통령 이웃들하고 이렇게 이제 막 악수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 이웃 같은 대통령이 나타났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지금 지지율의 상당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경제 문제나 교육 문제나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네. 떠나서 누가 하더라도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일자리 문제가 어려운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부각되기 전에 문 대통령의 집권 반개월 정도는 과거 청산 문제로 사실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정신의 구현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찬반 양론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기는 유지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남북 문제인데 어쨌든 문 대통령이 저는 진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북한에 대한 견제 또는 뭐 제재 압박을 갖다가 좀 굉장히 효과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건데 어쨌든 저는 뭐 실무적인 생활정치 면에서는 점수를 후하게 도저히 줄 수가 없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맞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하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쨌든 60점 이상 줄 수밖에 없는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당의 평가는 좀 다르죠, 상당히. 특히 뭐 국회하고 자유한국당이나, 협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상당히 낙제점을 주는 것 같은데요. 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박하게 네.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뭐 벌써 1년이더라고요. 벌써 1년이란 노래도 있는데 벌써 1년이어서 정말 쏜살같이 가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특히 이제 적폐청산이랄지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대통령들에게서 정말 우리가 그 얻지 못했던 그런 어떤 소탈함이랄지 인간적인 어떤 그 모습이랄지 이런 것들 통해서 조금 국민들이 많이 위안받는 1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그런 그 뒤에는 김정숙 여사의 어떤 모습이나 역할이 저는 예.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영부인의 모습을 참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그런 좀 따뜻한 모습들이 국민들이 그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에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됐다. 네,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통일이나 남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젊은 층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조금 왜냐하면 당장의 실업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 앞에 닥친 어떤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뭐 북한까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생각 밖에 있었다고 네. 할까요? 어떤 밖에 있는 별수들이었는데 이게 내 문제로 다가왔고 그리고 요즘에 뭐 도라산역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가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 끊겨진 철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타고 북한을 지나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꿈도 꾸고 우리가 북한하고 당장 통일은 안 되더라도 북한의 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 뭐 이런 희망들을 젊은 층에게 주었다는 점에서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외교안보 문제,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이 고공 지지율을 갖게 하는 가장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까 야당에서 그 지적했다고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지지율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것도 더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많은 교훈들이 있죠. YS 뭐 얼마나 지지율 높았습니까?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높았었어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한순간 또 잘못으로 추락하기도 하는 것이 이 지지율 같은 것인데 그래서 신기루 같은 지지율에 기대서 마냥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야당하고 제대로 된 협치 정말 필요하고요. 일이 이루어지는 것, 법안이 통과되는 것, 개혁적인 성과를 실제로 내는 것은 네.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런 점에서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기루처럼 느껴지는 어느 순간 그 지지율이라는 거는 당장은 남북 문제 전쟁 날 것 같았는데 잘 돌아가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못했던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클린턴 때 나왔던 것처럼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눈앞에 닥친 뭐 주 52시간 네. 뭐 노동 문제랄지 최저임금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이게 내 일상과 관련된 것, 나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되지 못한다면 이 지지율은 정말 어느 순간 신기루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6.12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그다음에 이행은 제대로 정말 좋은 성과를 낸다면 잘 착실히 해 나가야 되겠지만 국내 문제도 정말로 돌아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지 않으면 한순간에 지지율은 추락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와 경제 문제는 그렇게 뭐 긍정적인 얘기가 안 나온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예, 뭐 물론 집권 초기이고 1년이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지표들도 있습니다만 조금 다르게 분석해 보자면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실업률이 지금 증가하는 것은 실업률의 지표라는 그 모집단을 할 때 얼마나 예. 일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구직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던 사람들도 예. 이제는 일자리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모집단의 숫자가 이제 늘어나는 것 때문에 지표상 실업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측면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일을 얻은 숫자는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을 못 잡은 사람의 숫자는 아직까지 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약간 좀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요. 물론 이런 일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대통령의 예. 업무 지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짝 일을 하셨다면 사실은 고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일을 하려면 법률이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은 좀 많이 있고요. 다만 그 아쉬움이 뭐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대통령의 협치의 의지가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그건 아니다. 야당이 정상적으로 국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좀 못 해주고 있어서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같이 좀 반성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대목은 대한민국 무슨 삼권 분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늘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19대 국회 최악의 국회다. 도대체 경제개혁 법안을 통과를 안 시켜준다. 똑같은 지금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는 게 또 뭐냐면 그러면서 국회를 좀 무시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정의의 집단, 국회는 좀 문제 있는 집단. 근데 그거는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 어쨌거나 제가 봐도 좀 국회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이분들 전부 다 국민이 뽑은 대표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폄하하는 것도 문제고 또 저는 이제 민주평화당의 평가,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은 별개로 하고 민주평화당의 조배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1년을 갖다가 평가하면서 일당 구락이다. 대북 정책 하나는 기대 이상으로 잘했지만 네. 인사와 교육 정책, 국회와의 협치 등 나머지는 모두 낙제점이다. 자, 다른 정당이 아니라 민주평화당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네. 것이고요. 제가 봐도 이해를 막론하고 여야 간의 대화가 안 된다면 예. 1차적인 책임은 여당에 있는 겁니다. 그건 뭐 언제든지 정권이 바뀌더라도 늘 여당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고 책임을 좀 지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실업률 문제인데 저도 이제 이 실업률은요 사실 좀 힘든 거는 맞는데 문 대통령이 저는 그렇다면 경제 라인을 좀 질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처음에 한 게 뭡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무슨 지표 만들어가지고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모릅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폄하하셨는데 숫자로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또 하나는 뭐 족탄합살 때라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지금 청년 취업이 최고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90몇 %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트럼프를 욕하면서도 경제가 너무 좋아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선한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올 판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유독 경제 문제는 왜 이렇게 비판을 받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물론 한국의 특수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경제 라인들이 지금 눈치 보고 일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적폐청산 때문에 적폐청산 잘하는 공무원이 좋은 이제 인사권을 받고 네. 이런 거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었다는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지금 최근에. 그러면 이거는 장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대통령이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면 장관이나 또는 뭐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당청 관계라든지 당정 관계를 통해서 원인을 줘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양이냐. 우리의 목표는 경제다. 그런데 지금 어디를 봐도 제가 볼 때는 집권 여당이나 이런 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많이 봤습니까? 물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는 다른 분야에서 좀 소홀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나 교육 문제, 특히 교육 문제도요.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습니까? 지금 저 학부모들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왜 이런 생활 정책 둔감하냐? 왜 이건 표시가 잘 안 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다른 거 또 지금 다른 건 잘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교육, 경제 못하는 분야 책임자를 바꾸든지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1년 지났는데 저 지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분야의 지금 문제. 뭐 경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낙제점이에요? 아니면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자리 문제 이런 거. 아니 뭐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대선 때 공약도요 1호 공약도 일자리 관련된 거였어요. 대선 공약률이 지금 이행률이 경실련에서 12.3%라고 네, 역대 하더라고요. 다른 정권 때보다 뭐 뒤처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남북 문제도 있었고 적폐청산에 또 그 열심히 매달렸던 부분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소홀해도 되는 것인가? 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어느 정권이나 열심히 안 하려고 했던 정권이 있겠습니까?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년 지났기 때문에 남은 동안에는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한 가지 외에도 남은 부분에도 정말 국민이 필요한 이 일상과 관련된 네. 민생 경제에도 가장 주안점 두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적폐청산 얘기 많이 하고 뭐 그거 하느라고 또 애도 썼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네. 큰 틀에서는 뭐 일정 부분 보여가고 있고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별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게 국회와 협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검찰 개혁 어떻게 됐습니까? 국정원 개혁 어떻게 됐나요? 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게 없는 그건 거죠. 한국당이 협조를 안 해서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게 바로 변명이라는 거죠.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나 하는 얘기예요. 어느 정권이나.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가서 보면 국회가 다 이렇게 그 하잘 것 없는 존재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실질적인 개혁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 이 정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야당도 뭐 소위 그 정말 제가 듣기 싫어하는 발목 잡기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가는데 정말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해서 그래요? 정말 반성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런 야당이라 할지라도 정말 협치하겠다는 그 말로만의 협치가 아니라 정말 그 얘기했던 수사적인 그런 그 표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김정은도 만났는데 야당은 못 만납니까? 저는 그래서 홍준표 대표 청와대 불러서 만났잖아요. 그거는 정말 마지못해 이제 이 상황 정상회담 앞두고 한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니까 홍준표 대표도 기꺼이 또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나머지 또 야당들은 또 소외받은 거 아닙니까? 안 만났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조금 더 덜 기분 나쁘게 김정은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는 이런 판국에 내치에 있어서 얼마든지 못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아마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동안에는 정말 그런 점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된다 이렇게 김성태 보여집니다. 원내대표가 평양냉면은 왜 나는 안 부르고 당신네들끼리 먹었냐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판문점 그 나중에 저 모임 했을 때 저 예. 만찬에 그 되게 섭섭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여러 김성태 차례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쨌든지 간에 책임은 여당에게 있고 저 청와대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자주 만나고 더 협치의 방법을 찾고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야당도 조금 더 정확한 주장이라고 하는 게 야당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반대 말고 어떤 것을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인지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네. 라고 하는 그 아젠다를 가지고 좀 서로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이 잘하는 부분은 일단 감성적으로 국민한테 접근하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디테일에 너무 약하고 구체적으로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을 제가 않을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세월호 문제를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세월호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작년에
놀랍게도 해상 사고가 사상 최다입니다. 최다. 가장 많이 일어난 겁니다. 해상 사고가. 인명 피해도 세월호가 있었던 2014년은 뭐 인명 피해가 제일 많았지만 그 뒤로는 또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월호를 이야기하고 세월호를 비판하고 세월호를 제대로 대처 못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유는 네.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안전한 나라가 되라고 한 것이고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당시의 모든 후보들이 안전한 나라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작년에 기억하면 저도 뭐 낚시배 뭐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사고 났습니다. 그 중에서 96%는 다 인재입니다. 세월호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규칙도 안 지키고 뭐 그런 일들 정부가 바꾸겠다 해놓고 작년에 첫 1년 차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났다? 자, 이거는요, 말은 쉽지만 예. 꼼꼼하게 디테일을 챙기는 게 너무 없다는 것이고요.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뭐 교육개혁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취임했는데 지금은 결정을 갖다 막 미룹니다.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네. 아니 우리가 촛불을 왜 들었냐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말은 쉽지만 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든 누구든 간에 문재인 정부는 다 문재인 정부 일원 아닙니까? 디테일을 챙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네. 저는 이런 안전사고 이런 거는 장관, 담당 책임 장관도 네. 책임져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첫 해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납니까? 아, 96%가 인재라는데. 저는 오늘 문재인 이런 정부 거는요. 1주년 평가할 때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야권에서 보고 있다. 뭐 기다음에 야권이 들어야겠죠. 아니라 국민의 아, 그래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세월호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만 잠깐 첨하자면 사실은 국민들이 이제 분노한 건 두 가지였죠. 그러니까 안전한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사고가 났던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이후에 국가가 대한 대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물론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될 건 뭐 선박의 노후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최근 1년간 있었던 그 사건, 사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네. 국가나 아니면 관련한 기관들이 대처했던 것에 대해서 비난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좀 넘어가세요. 그럼 이제 2024년도에 들어가는데 예. 과제.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된다. 간단하게 한번 김 의원님께서 먼저. 뭐 앞서 다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초기에는 우리가 인수위도 없이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를 자리매김하는 게 좀 시간이 보냈고 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좀 집중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또 후반기 6개월 정도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 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좀 집중돼 있었다면 네. 2년 차부터는 이제 국내 안에서의 생활과 관련한 문제, 민생 경제와 관련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의로운 정부가 되는데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쨌든 이미지는 공정하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공정한 이미지. 공정한 이미지. 공정하게 할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야당의 입장에서 공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러면 권력을 쥔 쪽에서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은 더 많은 도덕적인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여권 관계자들의 뭐 이런 일들을 보면요. 저게 바로 적폐입니다. 저런 것들 뭐 저는요 은수미 후보 같은 경우에 억울하다고 하지만 지금 나오는 건 저도 얼마 전에 김광진 전 의원이 몇 번 안 탔다고 했는데 지금 뭐 이메일 나온 거 보면 일주일에 뭐 12번 미자원 갈 때도 탔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거야말로 적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권력 핵심에 대해서 엄격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 문제인데 역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지율이 집권 1년 차에서 저는 역대 최고로 높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사 검증에 철저하고 업참마속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같이 일했지만 동지지만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쳐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문제 이런 것만 없었다면 지금 좀 더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과제 중에 가장 큰 것은 뭐 경제, 교육, 실무, 알겠습니다. 뒷세도 있지만 예. 인사를 제대로 하시고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라는 전 충고를 드리고 우리 싶습니다. 김 의원님 남은 과제 2년 차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네, 간단하게.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권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옹색한 변명은 1년으로 충분합니다. 아, 그래요? 더 이상 그걸로 모든 과오를 덮고 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생각이고요.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왜냐? 나는 재수한 대통령이고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수위 없다는 말로 모든 인사 문제를 다 덮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믿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수위 없다는 그 변명 하나로 어찌됐거나 이 내각이 완전히 꾸려질 때까지
조금 많이 질렸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사 문제 다음번 지방선거 이후에 뭐 개각 얘기도 나오고 있고 청와대 개편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잘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평화 이행을 착실하게 해가는 것이 우리 국민이 거는 가장 큰 기대라는 거에 대해서 남은 4년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개헌 문제가 지금 덮였지 않습니까? 그 야당이 뭐 예, 개헌 문제 남아 있네요. 뭐 걸어서 뭐 국민투표법 개정도 못했고 개헌도 물 건너가고 6월 개헌도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흘려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개헌 문제, 아까 말씀드린 권력기관의 그런 개혁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민생 경제 이것들을 좀 착실하게 챙겨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었을 때만 조금 알겠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우리가 정말 그때서야 제대로 우리가 대통령 뽑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율은 83%까지 솟았는데 또 남은 과제도 굉장히 많다 또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네요. 예. 우리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문재인 정부 1주년에 대한 점수를 좀 평가 점수를 좀 한 번씩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관진 의원님 후하게 주실 것 같은데 맨 나중에 제일 박하게 주실 것 같은 우리 진영께서. 저는 박하게는 안 줍니다. 안 줘요? 몇 점 왜냐하면 정도? 저는 뭐 조배석 대표처럼 낙태심이나 보지 않고 그래요? 61점 정도 주겠습니다. 가까스로 머냈네 그럼. 박찬호 때문에 거의 양 이런 거 아닙니까? 왜 60이면 60이 양은 돼요? 61점. 왜 1점이 붙었습니까? 일단은 과반은 넘었고 60% 주기는 좀 더 잘한 것 같고 그래서 박찬호 넘버인 61번인데 근데 60%가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과거의 대통령에 비해서는 인간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잘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제 주변에 있는 학부모 알겠습니다. 또는 뭐 예. 이 직업을 구하는 젊은이들 좌절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실무적인 생활 정책에 좀 더 집착하시라. 그러니까 61점. 뭐 이 정도면 진현님 잘 오늘 된거 쭉 아닙니까? 얘기하신 거 보면 제가 보니 60점 이하 같은데 61점을 해주셨네. 예, 뭐 어쨌든 뭐. 예, 우리 김정원님. 네. 이런 거 점수 내는 거 좀 그래요? 제일 싫어하지만 70점 정도 하겠습니다. 네, 적절하게 하신 것 네. 같아요. 저는 뭐 저의 점수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의 점수가 네. 갤럽 여론조사로 83%, 뭐 코리아 리서치는 87%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85점 정도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A는 아니네. 그럼 A 주셔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세 분 말씀 오늘 잘 들었고요. 그럼 세 분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먼저 사진 한 컷을 준비하셨나요? 네. 어느 분이 먼저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네, 김유정 의원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7개 광역단체장 후보가 전부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는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사실 좀 분노하고 예. 있는 것 같은데요. 광역단체장 남자뿐인 후보로 소개합니다. 이런 이제 지도를 이렇게 그렸어요. 17군데를.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더불어 남자당인가 이런 그래요? 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17개 광역단체를 남성 후보로 올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뭐 다른 뭐 야당은 그럼 뭐 여성 후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없죠. 다른 뭐 전체 후보를 다 못 내는 당도 많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고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집권당이 모범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불어민주당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계보 정치를 얘기할 때 네. 특히 뭐 여성 보스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보 정치의 폐해는 차치하고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들이 중진의 반열에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또 혜택 받고 올라간 여성들이 3선, 4선, 5선 됐을 때 후배를 키우려는 모습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보스 누가 어떤 정치인이 보스더라 이런 얘기는 저희가 아마 한국 정치사에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 대표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정당 안에서 제도적으로 또는 공천 이렇게 받을 때 여성 후보를 이렇게 합심해서 밀어준다거나 이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후보를 내려고 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마땅한 여성 후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야당 시절에도 민주당 많이 얘기했었는데 보십시오. 역대 어느 지방선거보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방선거가 이번 6.13 지방선거입니다. 사실 이 17명 뭐 이제 기초단체장, 시장군수, 구청장은 뭐 더 많습니다만은 17군데 지금 후보 정해진 중에서도 저희가 네.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 얘기 딱 들었을 때 아는 분도 있지만 네. 이름만 들어서는 배경을 설명을 듣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여성 후보 내면 당선 못할까요? 그 가산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경선 과정에서 뭐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가능성 높을 때 늘 변명했잖아요. 가능성 당에서 좀 당에서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아, 해서 어떤 그런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여성도 진출하지. 17명 이렇게 남성으로 도배한 이런 모습은 과거 야당 시절에 외쳐왔던 그런 모습과 상당히 괴리가 있고, 그리고 특히 여성 의원들이 본인의 이 총선 같으면 이렇게 남일 예. 보듯이 했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집권당의 공천 현실이 이렇다. 특히 여성들이 진출하기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어려우니 다음번에서는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어떻게 그 발견하신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 뭐 저 관련한 사진을 예. 여러 그룹들이 뭐 사용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공개되어 있는데 네.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진짜 저희 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네. 모든 당들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국 정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25% 가산점이나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쉽지 않은 구조인 것.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좀 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청년 비례로 예. 국회의원 하셨었죠. 근데 현실이 사실 참 쉽지 않은 게요. 제가 국회의원 때 저희 지역구에 지방선거 공천할 때 제가 구의원 중에서 당선권 4명을 공천하는데 2분을 여성을 했고 그중 한 분은 구의장이 됐는데 여성 친문에서 딱 한번 썼습니다. 진성호 의원은 참 여성 친화적이다. 그런데 그러한 뒤에 그 분들은 열심히 했겠지만 또 지역에서의 평가를 보면 또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너무 남성 위주로 가는 것 같고요. 예. 또 지금 김희정 전 의원님 말씀처럼 저럴 때는 당 차원에서 한번 용단을 내서 무조건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여성 한 명 내리 꼽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절대 유리천장 안 깨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사실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정은 의원님 지적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새겨 들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당 지도부가요. 지금 말씀처럼 여성의 문제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정치인. 이런 일에 여성 정치인들이 나서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성호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 병원에 이제 뭐 실려가는 모습인데, 자, 김성태 의원의 단식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과거 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전부 다 야당 의원 시절에 단식을 다 했고요. 그랬죠.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단식은 참 유명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의 단식에 대해서 누가 하게 되면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할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단식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조롱이 엄청나게 쏟아졌고, 지금 김성태 의원도 김성태 의원에 대한 조롱들이 너무 SNS나 인터넷상에 쏟아져가지고 제일 괴로웠다는 게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 심지어는 한 명이 테러를 해서 어쨌든 간에 뭐 이 맞고 뭐 실려가고 했는데 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게 김성태냐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한 정치인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회 안에서 네. 저렇게 테러를 한다는 거, 저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새로 생각하자. 왜냐하면 이게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또 저분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단식은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밥을 먹었니 뒤에서 피자를 배달시키느니,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때는 똑같은 일을 겪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는 몇 번 그걸 비판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단식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뭐 담배를 피고 어디 왔다든지 뭐 몰래 뭐 초콜릿을 먹었다든지 그런 조롱들. 그리고 물론 이제 저는 김성태 의원이 방금 전 이제 병원에 이송되고 뭐 일시적으로 단식을 중단했다고 보도가 되는데, 김성태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또 정신 깨면 단식 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특검은 그만하셔야죠, 이제. 홍영표 신임 협상을 해서. 원내대표가 왔기 때문에 같이 뭐 여야 환노위 간사를 같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좀 국회 정상을 위해서 손 좀 잡아라는 생각을. 뭐 신임 원내대표의 첫 번째 그 과제가 되고, 오늘도 뭐 바로 달려갔다는 거 글쎄 아닙니까? 가서 말이에요. 뭐 악수했다는 거 그런 같은데. 의미에서 바로 달려갔을 때 뭐 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할 테니까 단식 그만하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세 원내대표인데요. 자, 김광진 전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사진은 이제 세월호가 4년 만에 이제 직립한 사진인데요. 사실은 뭐 달리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노래로도 막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사회를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일 텐데요. 돈이 얼마가 들든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국가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국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짐도 있고,
또 이 직립 이후에 미습자분들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마지막까지의 수색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의지를 좀 보여준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할 때 미국이 아주 멋진 것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오래됐든지 간에 국민을 찾아오고 지키는 것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모습에 훨씬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국회를 다시 들여다보면 답답합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일은 국회가 정상화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얘기한 대로 문호동 무임금에서 세비를 반납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는 문제는 북미 회담이겠죠. 북미 회담이 이제 아직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만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과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같이 국회도 좀 이 현안에 같이 좀 동참을 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로 서로 엇갈리며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인데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거 같아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인가요? 22일 날이니까. 맞네. 다다음 주가.